자, 먼저 반가운 소식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지구상에 100마리도 채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뿔제비 갈매기 소식부터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뿔제비 갈매기는 번식지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 지역의 섬 5곳 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무인도죠. 전남 영광의 육산도에 찾아왔던 갈매기 중 한 쌍이 새끼 한 마리를 번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네. 이는 2016년 국내 번식지가 밝혀진 후 5번째 번식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1000마리, 10,000마리도 아니고요. 100마리밖에 안 남은 귀한 존재입니다. 귀하신 몸이에요. 세상에 국내 번식지가 밝혀진 후 5번째 지금 경사스러운 소식이 들려왔는데, 아니 그런데 김유진 아나운서, 우리가 어떻게 저 개체수도 얼마 안 남은 저 뿔제비 갈매기 근황을 자세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국립생태연구원 연구진에서 지금 2016년부터 CCTV와 무인 센서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이 뿔제비 갈매기가 언제 번식지에 도착을 해서 언제 또 산란을 시작하는지 알아냈던 건데요. 네. 아울러서 언제 부화해서 또 언제 번식지를 떠나는 이 번식 과정 전체를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경사가 아닐 수 없는데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뿔제비 갈매기가 우리 국내에서 5번째로 성공을 하였습니다. 뿔제비 갈매기는 현재 전 세계에 한 100마리 미만만 이렇게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전남 영광 육산도에서 7마리가 도래해가지고 금년도에 새끼 1마리가 번식이 확인이 됐습니다. 행동을 실시간도 관찰하고 쭉 이제 장기적으로 번식 생태를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이제서 갖추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개체수를 잘 번식할 수 있게 정말로 좋은 환경 만들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 반가운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요즘 우리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기사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데 네. 지금 세계적으로 오징어 게임 때문에 한국 전통놀이가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관련 영상 한번 보시죠. 와. 예, 미국의 뉴저지인데요. 한 네. 대학 캠퍼스에서 경찰차 확성기에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우리말로 그렇게 나왔는데 학생들이 그걸 다 알아듣고 저렇게 딱 멈춰서는 그 오징어 게임 속에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술래잡기 놀이를 똑같이 따라하는 거고 대박 사건. 그 다음에 필리핀에 있는 한 쇼핑몰 앞에는 저렇게 영이 술래잡기 인형이 설치가 돼 있고 그 앞에 사람들이 술래잡기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어머. 마치 옛날 우리나라 한국의 어느 골목을 보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달고나 뽑기도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이어서 어허. 싱가포르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달고나 만들기 및 달고나 카페가 유행이고요. 야. 그리고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에서 달고나 요리 세트가 액세서리 분야에서 10일 기준으로 판매 2위를 기록했습니다. 지구촌을 그야말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열풍이요. 예,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즈도 이 현상을 분석까지 했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 속의 전통놀이가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쾌하고 애틋했던 기억이지만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슬프게 좀 비틀어져 있었기 때문에 주목받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K게임만이 아니라 왜 드라마 속에 나타났던 별에서 온 그대에서 보면 치맥이라서 치킨과 맥주도 맞아요.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 기생충에서는 짜파구리라고 아하. 짜파게티라고 했던 거에 이어서 이 달고나까지 이제 K푸드까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서 한국의 모든 것이 다 사랑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게 될 수 있다는 걸 또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밤늦게 혼자 귀가하시는 여성들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얼마 전 미국 뉴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벽 2시 한 50대 여성이 일을 마치고 귀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건물 입구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 뒤로 흰색 민소매 차림의 남성이 보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 남성
건물로 들어가는 여성의 뒷모습을 유심히 바라보고 아파트 안으로 빠르게 뒤따라 들어왔는데요. 이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여성. 복도 끝 모퉁이에 숨어있던 남성이 무서운 속도로 뛰어들어와서 여성이 다행히 안으로 들어가는 데 성공을 했지만 이 남성이 하마터면 안으로 쫓아 들어갈 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남성은 문 손잡이를 돌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 당황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뉴욕 경찰은 이 남성을 강도 미수 혐의로 공개 수배했습니다. 세상에, 홍유진 박사님, 저 여성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마지막 순간에 저 남성을 봤기에 망정이지 혹시라도 음악 듣느라 이어폰 꽂고 이랬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범죄자들이 범죄 대상을 물색하거나 이제 선정을 할 때 특히 이제 외진 곳에 있는 홀로 있는 여성들 대상으로 이제 선정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바로 어떤 그 외부와의 연결성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뭐 비단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누구라든지 홀로 귀가하실 때는 항상 주변 상황을 경계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문을 이제 뭐 열쇠로 연다던가 이런 경우는 이제 집안에 다른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뭐 알려주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요. 더욱 심각한 이제 범죄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이런 분들은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영상 보면요. 저 몹쓸 남성 간이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성이 문을 황급히 닫은 이후에도 앞서 보셨죠?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초인종 누르고 뭐라고 문 앞에서 계속 있었어요. 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 근데 걱정되는 건 지금 못 잡았어요. 지금 미국 경찰이 공개 수배 중인데 이 사건을 겪은 피해 여성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was two guys like outside, right? And they were just like looking suspicious. He followed me inside the building and he said miss twice. I came inside and then right away I just screamed, somebody's following me. Like he was literally 1 second from coming inside. 1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 그 말이 정말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예, 왜 1초를 강조하냐면요. 그 문에는 이렇게 2가지 잠금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은 아마 하나만 잠근 모양이에요. 근데 저 여성이 천천히 하나 열었다면 그 사이에 저 남성이 딱 달려들어서 폭행을 가했거나 집으로 또 강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천만다행, 불행 중 다행인 셈이죠. 저 남성요, 반드시 앞서 보면 저 여성의 말을 들어보면 2인 2명이서 몹쓸 범죄를 계획했다는 게 지금 느껴지잖아요.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반드시 저 몹쓸 짓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저 남성 일당들 반드시 검거했다는 얘기 내일 이 시간에 전해드릴 수 있기를 정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몹쓸 남성입니다. 여성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사회 만드는 게 정말 전 세계적으로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중국이요, 최근에 물난리가 너무너무 나고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지난 2일부터 닷새간 중국 북부 산시성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결국 홍수가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그 모습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 폭우로 인해 강둑 여기저기가 무너지면서 시커먼 흙탕물이 마을로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포크레인 여러 대를 동원해서 급히 둑을 막아보지만 역부족이고요. 이 철길 아래 집안이 그대로 쓸려 내려가서 앙상하게 뼈대만 남은 곳도 있습니다. 아하. 홍수로 인해 그러네요, 도시는 진짜. 그야말로 물에 잠겨버리고 말았는데요. 이 소방대원 수십 명이 직접 강에 뛰어들어서 이 나무로 임시 구조물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늦은 시간까지 손에서 손으로 흙포대를 나르면서 물길을 막아보기도 하고 이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이재민들의 피난을 돕기도 하는 등 긴급 구조 작업은 진행 중입니다. 아이고, 저렇게 물난리를 겪게 되면 이재민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지금 현재 붕괴 침수된 가옥이 1만 7천여 채에 달하고 이재민이 176만여 명에 달합니다. 세상에. 긴급 구조된 사람들만 12만 명에 달하고 지금 비가 185.6mm가 내렸는데 네. 이게 10월 달 평균 강우량의 7배가 한 번에 내린 거라는 거예요. 그래요? 세상에. 워낙에 엄청난 비가 내렸기 때문에 네. 이재민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 홍수 산사태에 이어서 지금 중국의 에너지난이 닥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홍윤진 박사님. 네, 맞습니다. 이제 현지 시간으로 12일에 이제 영국 일간지인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네. 장저우에서 거래되는 이제 상품 거래소에서 석탄 선물 가격이 전날인 11일 기준으로 톤당 1,408.20 위안, 달러로 치면 218.74달러로 이제 네. 약 11.6%나 상승을 했다고 해서 사상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지금 탄광도 폐쇄됐고 그리고 국제뉴스 접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호주와의 갈등 때문에 석탄 수입도 잘 안 돼서 지금 중국 상당 지역에 에너지난이 현실화하고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더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일륜지 대사 뭐 하면 결혼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하면서 참 긴장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맞습니다. 아무리 사이 좋은 커플도 결혼 준비하다 보면 꼭 한 번은 크게 싸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결혼 준비 보통 일이 아닌데요. 그런데 지금 이 커플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이것까지 해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환하게 웃고 있는 보기 좋은 이 커플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의 주인공들입니다. 대학생 때부터 10년 넘게 사랑을 키워온 두 사람. 함께 간 여행지에서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를 받았지만 결혼을 미루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네. 이유는 바로 다이어트 때문이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연애 기간 패스트푸드를 즐기며 체중이 많이 불어났고 평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을 위해서 혹독한 웨딩 다이어트를 결심을 했는데요. 세상에. 여성은 그렇게 3년간 철저하게 노력한 끝에 결혼식 때까지 무려 90kg이 넘는 체중 감량에 성공을 했고요. 남자친구도 몰라보게 날씬해진 모습입니다. 와. 다이어트도 결혼도 멋지게 성공한 두 사람. 앞으로 어떤 역경이 와도 둘이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처음 사진과 나중에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 비교해보면 홍유진 박사님 지금 좌우 사진만 봐도 동일인 맞아? 진짜 그러실 거예요. 네, 이 여자친구가 청혼을 받을 당시의 몸무게가 무려 170kg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면 친구들에게 웨딩드레스를 입은 나의 모습이 마치 슈렉처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집에서 또 몸무게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체중계에 올라가 봤더니 오류 표시가 났다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체중계가 최대로 잴 수 있는 몸무게의 무게가 152kg이었다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좌절을 이제 맛본 여자친구는 지금 변하지 않으면 평생토록 이제 변하기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굳건하게 이제 다이어트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라고 야.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을 해낸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하정은 평론가님, 그런데 지금 자세히 사진, 과거 사진과 지금 결혼 임박한 사진을 보면 신랑도, 예비 신랑도 많이 다이어트에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커플이 일주일에 3번 이상을 늦은 밤에 패스트푸드를 사이좋게 먹으면서 함께 살이 불어났다는 거예요. 맛있긴 맛있었겠어요, 근데. 결혼식을 앞두고 신부 측에서 여성 측이 먼저 이제 그 결심을 하고 야. 다이어트를 시도를 했는데 네.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남자친구도 용기를 얻어서 그럼 네. 나도 되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커플이 함께 야채하고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면서 날마다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함께 살이 빠졌고 요즘에는 저 커플이 저녁마다 저렇게 살 빠진 상태로 찍은 웨딩 사진 이거를 함께 보는 게 낙이라고 합니다. 사실은요, 다이어트, 새해도 그렇습니다만 다이어트 결심하지만 3일 천하, 이 작심삼일 못 벗어나는 게 다이어트인데 정말 의지의 커플, 아마 앞으로의 결혼 생활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잘 이겨낼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배우, 이 음악, 이 영화 정말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언제 봐도 참 이 톰 크루즈라는 배우는
대역 없이 자신이 정말로 저 액션씬을 고난도 액션씬을 스스로 하는 걸로 유명한데 우리가 지금 뉴스파이터가 영화 예고를 하기 위해서 이걸 보여드리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네,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친근한 톰 아저씨로 불리는 네. 톰 크루즈 씨가요. 지난 10일 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야구 경기가 있습니다. LA 다저스와의 경기였죠. 네, 네. LA 다저스 경기에서 2차전에서 저렇게 팬들을 향해서 확 손을 흔들어주고 있는데 저 얼굴이 톰 크루즈 어디 갔어요? 하기에는 너무 팅팅 부어 있지 않습니까? 톰 어디 있어요? 예. 톰? 예, 그래서 너무 친절하게 미소는 지어주고 있지만 깜짝 놀라서 많은 분들이 저 사람이 누구야? 왜 이렇게 팅팅 부었어? 무슨 병이 난 건가? 아니면 성형수술이나 시술에 실패를 했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허. 톰 크루즈가 1962년생입니다. 그래요? 예, 우리나라 나이로 60세인 거죠. 올해 60이에요? 네. 와.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대역 없이 쓴다 그랬잖아요. 네. 우리에게 너무나 젊고 그다음에 굉장히 액션씬도 잘하는 나이지만 미용 관리도 꽤 신경을 써서 이런 각종 의혹들이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야, 아니 뭐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재근 평론가님 이 배우들의 입금 전후 모습입니까? 이거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이게? 그게 미스터리인데요. 어허. 현지에서도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면서 이유가 뭘까 네.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입금 전후 지금 촬영하기 전이어서 네. 이렇게 자유로운 생활을 즐기다 보니까 뭐 살이 좀 불어난 것인지 네. 아니면 혹시 어떤 시술을 받은 것인가 그런 설도 나오고 왜냐하면 과거에 톰 크루즈가 저런 유사한 모습을 보인 때가 있었는데 네. 그때 미국 매체가 시술을 받았다고 보도를 했었고 아하. 지금 최근에도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피부과를 방문한다고 네. 그러한 설이 있어서 네. 그러한 이야기도 나오면서 아니면 혹시 건강적인 요인인가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냥 팬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바람이 있다면 이 시술인 것은 크게 무리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배우로서 좋은 모습을 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뭔가 몸에 이상이 있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할 것 같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없길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야, 참 한국의 요사이요. 정말 많은 사고들이 있었는데요. 그걸 하나씩 짚어볼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어제 경남 통영 인근 바다에서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당시 상황 영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뒤집힌 선박 위에 잠수복을 입은 사람들이 아슬아슬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출동한 해경대원들이 물속으로 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한 명씩 구조해서 나왔는데요. 어제 경남 통영시 매물도 동방 8km 해상에서 12명이 타고 있던 4톤급 어선이 전복된 겁니다. 어허. 당시 해상에는 파고가 2에서 3m로 높게 일던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신고를 받은 해경은 현장에 출동해 전박된 선박 위에 모여있던 승선원들을 차례로 구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천만다행이네요. 12명이 타고 있던 배가 대체 무슨 일이 생겼길래 저런 상황이 됐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활동을 하려고 지금 나가는 도중이었거든요. 기상이 너무 안 좋으니까 회항을 해서 경로를 바꿨는데 파도가 몰아쳐서 전복이 됐다고. 저 상황 보니까요. 진짜 바다는 수시로 변화무쌍하다는 게 딱 느껴져요. 그렇죠. 뭐 일기예보만 본다고 될 수도 없는 일인 것 같은데요. 통영 아까 뭐 나왔지만 해양경찰서가 해당 선박이 이제 레저 활동을 해서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기해우가 나무 나쁘니까 이제 회항하자라고 하는데 갑자기 커다란 그 파도가 오고 기상이 나빠져서 돌아온 중에 일어났는데요. 천만다행인 것은 12명의 승선원이 모두 무사하다고는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코로나19 시대 때 우리가 뭐 식당에서 2명 이상 모일 때도 굉장히 힘들다고는 하지만 네. 뭐 골프나 뭐 이런 레저 활동은 굉장히 활발한 것 같은데 어떤 상황에도 조심은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가 하면 연휴 기간에 또 이런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지난 10일에 부산의 한 주택 옥상에 있는 물탱크에 뭔가가 갇히는 사고가 일어난 건데요. 아이고. 무슨 일인지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예, 119 구조대가 옥상으로 올라가서 파란 물탱크를 전기톱으로 가르는데 많이 보던 물탱크잖아요. 반으로 갈라진 물탱크에서 구조대가 이제 꺼냅니다. 근데 어허. 뭔가를 꺼냈는데 바로 한 남성이 어머, 사람이에요? 저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이게 신고가 들어온 건데 2m 높이의 물탱크에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어머머. 구조대가 바로 출동을 해가지고 네. 70대 남성을 저기서 꺼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어머, 세상에.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물탱크를 절단해야 했던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탱크 뚜껑을 열어가지고 안에 상태를 확인해 보니까 저희 구조대원이 들어가서 어떻게 꺼낼 수가 없는 상태라 물을 뺄 수도 없는 상태였고. 세상에 큰일 날 뻔했어요. 이 70대 남성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70대 남성만이 아니라 지금 어린이라든가 뭐 강아지도 가끔 물탱크에 빠지잖아요. 네. 근데 이 다행히 119 구조대가 빨리 그걸 응급 조치를 해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이긴 한데요.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저분이 왜 물탱크로 들어갔는지도 밝혀지지 않아서 주변의 목격자를 대상으로 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저 상황을 빨리 신고해 주신 분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정말 그분 아니었으면요. 아우 그 결과는 뒤의 결과는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일단은 사고 경위 밝혀주시고 다시는 저런 일 없게 좀 만들어주세요. 그런가 하면 참 살다 보면요. 특히 뉴스파이터 시간에도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만 참 동물이 사람보다 낫다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지난 5월 제주도의 한 도로에서 한 강아지가 보여준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모범이 됐다. 한 차량이 도로를 지나다가 빨간불이 켜지자 정지선에 멈춰섭니다. 이어서 횡단보도에는 초록불이 켜졌고 이때 횡단보도에 발을 내디딘 건 사람이 아니라 신호를 기다리던 백구 한 마리였습니다. 어머. 보행 신호라는 걸 어떻게 아는지 이 기특한 강아지 목줄도 주인도 없이 이 초록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유유히 지나갑니다. 허허. 심지어 맞은편에서 사람이 나타나자 오른쪽으로 비켜서주는 매너까지 우측 통행도 해. 아니 이거 대박 사건입니다. 아니 이제 저 모습 진짜 횡단보도 매너 없는 분들 또는 신호 안 지키고 건넜던 분들 정말 가슴 뭔가 한 구석 찔릴 것 같습니다. 홍유진 박사님. 네, 이 영상을 접한 한 변호사님은 우리가 평소에 최소한 이렇게 백구처럼만 행동을 한다면 우리 일상에서 무단횡단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야. 이 영상을 접한 이제 많은 누리꾼들은 강아지가 색을 구분하기도 어려울 텐데 대견하다. 그리고 강아지도 신호를 지키는데 우리도 함께 잘 지키자. 그리고 무단횡단자들 이 강아지를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정말로 강아지가 서 있을 때는 보행자가 멈춤일 때는 이렇게 차렷 자세의 표시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람 건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본 건지 아니면 요즘 신호등에 뚜뚜뚜뚜 그 소리를 듣고 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참 이 교통법규 준수 잘하는 그런 이 개를 또 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그야말로 이번 얘기는 인간 승리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8,000m 높이의 히말라야 정상 등반에 도전한 러시아 등반가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누구보다 더욱 피나는 노력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눈 쌓인 산길을 가고 있는 이 남성. 두 다리를 잃은 이 남성은 오로지 양 팔에만 의지한 채 산을 오르고 있는데요. 걸어가도 힘든 길을 두 팔만으로 사다리를 건너고 또 줄을 잡고 암벽을 타기도 합니다. 남들보다 몇 배, 몇십 배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세상에. 히말라야 정상에 다다른 이 남성. 세상에. 신체의 한계를 극복해내고 도전에 멋지게 성공했습니다. 야, 참 감동입니다. 저 영상만 봐도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 있겠어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Очень много думал о том, что я сделал, и понял, что сделал какую-то нереальную вещь. Не знаю. Я до конца как бы внутри себя даже не могу поверить, что я через это прошел. Своим вот этим поступком хотел сказать, что только через действие в этой жизни достичь можно абсолютно всего. 평소에 의지가 약했던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박수를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등반인 등산가가 됐지만 전 아비에프 씨는요. 러시아 군의 낙하 산병이었습니다. 세상에. 군인이었는데요. 2015년에 막사 붕괴 사고가 일어나면서 두 다리를 잃게 될 겁니다. 근데
그때 저분은 2다리만 잃었지만 24명의 동료들이 사망을 했어요. 아이고, 엄청난 사건이었겠죠. 세상에. 근데 뭐 보통 사람 같으면 뭐 절망을 하거나 혹은 그 사고의 트라우마로 굉장히 고통 속에 살아갔을 텐데 맞아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등반을 시작을 했고요. 네. 장애인 최초로 8,000m가 넘는 히말라야 등반에 성공을 해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알리게 됐고 네. 사소한 고통에도 굉장히 좌절하는 현대인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저분 보면서요. 장애는 불가능이 아니라 조금 불편한 것일 뿐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저분께 저희가 감사와 응원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오늘요. 이 인물이 구속이 되느냐 마느냐 기로에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결과 예상하십니까?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이 사건 지켜본 국민에게 할 말 없습니까? 음주 측정 왜 거부하셨습니까? 누굽니까? 누구 말씀 나왔습니까? 저 아버지 사퇴까지 하셨는데 하실 말씀은 없으세요? 노예 씨 혐의 인정하십니까? 노예 씨 뭐라고 진술하셨습니까?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뭐라고 진술하셨습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영상 속 인물이 대체 누굽니까? 국회의원 장재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입니다. 무면허 운전, 음주 측정 거부,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용준 씨에 대해서 오늘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이처럼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이상 도주 우려가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근데 이번에 그 무리를 일으켰을 때 그 장용준 씨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차에는 동승자도 있었던 걸로 전해졌는데 그럼 그 동승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승자인 친구 A 씨도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찰은 사건 당일 장윤준 씨와 술자리에 함께 있다가 동승했던 친구 A 씨를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이 사고 차량은 장윤준 씨의 소유가 아니라 친구 A 씨 가족의 소유입니다. 즉 친구 A 씨가 장 씨로 하여금 운전하도록 이 차를 빌려준 셈이 되는데 앞으로 장 씨는 구속 상태로 친구 A 씨는 불구속 상태로 공동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하. 그런데 장용준 씨가요. 오늘 오전에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에는 불출석했어요. 혹시 홍유진 박사님 자신의 구속 가능성을 어떻게 보면 예견했었을까요? 어떻게 왜 안 나왔을까요? 네, 원래대로라면 오늘 10시 30분에 이제 영장실질심사가 실시될 예정이었는데요. 불현듯 이제 오전에 변호인을 통한 입장문을 통해서 출석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이제 장용준 씨 같은 경우에는 앞선 사건에서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해서 집행유예 기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구속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렇게 전망이 나오니까 이 장 씨 측에서 방어권 행사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장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를 했기 때문에 법원은 피의자나 어떤 변호인의 출석이 없이 서면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심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뭔가 변호인과 상의해봤더니 자신의 그 상황을 미리 감지한 것 같아요. 어차피 오늘 출석해봤자 다시 한번 재차 언론에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불명예가 또 있을까 봐 하는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하재근 평론가님, 장용준 씨가 사실은 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던 누범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번 사안도 사실 결국 가벼운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 지난달에 18일 오후 밤 10시 30분쯤에 그때 장윤주 씨가 접촉사고를 냈는데 그 사고를 목격한 경찰이 가서 음주 측정하고 신원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장용준 씨가 경찰의 가슴팍을 밀치면서 머리로 들이받으면서 거부를 했거든요. 공무집행 방해를 한 것이고 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면허에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라고 해서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 이게 알려지게 된 거였죠. 네. 그런데 장용준 씨한테 적용된 혐의를 보면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어요. 당시에 음주를 하던
이 장면도 포착됐다고 했었잖아요. 김유진 아나운서. 맞습니다. 경찰은 장 씨가 술을 마시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주문 내역 등을 확보를 했는데 이렇게 음주 정황이 담긴 영상이나 증거만으로는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결정적으로 장 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음주운전 혐의의 적용에 필요한 그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없었던 게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결국 구속영장에 적시는 혐의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빠지게 됐고 네. 음주 측정 거부와 공무집행 방해, 무면허 운전과 자동차 파손, 상해 이렇게 5가지 혐의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진짜 이거는 자식으로서 불효예요. 유인경 평론가님, 저 장용준 씨의 아버지가 우리가 국민 대부분이 시청자 대부분이 다 알만한 그 사람 아닙니까? 네, 국민의힘의 장제원 의원이죠. 우리가 국감이나 이런 데서 아주 상대를 냉혹히 질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저 아들의 저런 행동이 더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장제원 의원은 현재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달 28일에 개인 SNS에서 올린 글로 그 심경을 조금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는데요? 시작부터가 좀 이제 비장합니다. 가정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아하. 자식을 잘못 키운 아버지의 죄를 깊이 반성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죄를 진 못난 아들이지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아비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하겠습니다라고 했고요. 지금 오늘 이제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감에도 지금 참석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런 분들을 보면 그냥 무자식 상팔자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참 기억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하재근 평론가님, 장제원 의원이 아들 문제 때문에 이 사과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전에도 2번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2년씩의 간격이 있다는 2년 거예요. 주기가 돼요? 뭐 일종의 2년 주기라고 할 수 있을런지 2017년에 일단 사과를 했었는데 그때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다. 아버지로서 그때는 뭐였죠? 어떤 사안이었죠? 그때 이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시도한 의혹을 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 더 노력하고 지도하겠다라고 사과를 했었는데 2년 후에 2019년에 음주운전 혐의에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받으면서 장윤준 씨가 네. 그때도 아버지로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이고 용준이는 성인으로서 법적 책임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사과를 했었는데 네. 2년 후에 2021년에 또 이제 사건이 터진 겁니다. 네. 근데 앞서 장제원 의원, 아버지 장제원 의원은 가정이 쑥대밭이 됐다고 이 복잡한 심경, 참담한 심경을 밝히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김유진 아나운서, 지금 네티즌들은 아버지 장제원 의원이 책임져라 그런 청원도 올렸다면서요. 맞습니다. 지난달 장용준 씨의 계속되는 범죄 행위는 국회의원인 아버지의 책임이 크다라면서 장제원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에 오늘을 기준으로 24만 9천여 명이 동의를 표하면서 이 싸늘한 여론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뭐 연좌제가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만 예부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식을 잘못 키우면 부모가 대신 회초리를 맞는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 국민청원이 이렇게 들끓는다는 것은 그만큼 민심이 분노하고 있다 그런 뜻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상황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요. 어쩌다 이 지경이 됐습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네, 여자친구 명의로 5억 원의 사망보험을 들어놓고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했던 남자친구 그리고 그의 공범 2명이 붙잡혔는데요. 세상에. 더욱 충격적인 건 이들의 나이가 이제 겨우 만으로 10대였다라는 점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세상에. 지난 9일 전남 화순의 한 펜션입니다. 19살 A군은 동갑내기 여자친구와 함께 저녁 8시쯤 이 펜션을 찾았는데요. 그리고 3시간 뒤인 밤 11시 A군은 펜션에서 500m가량 떨어진 곳에 선물을 놔뒀다면서 여자친구에게 직접 선물을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밤길이 무서워서 길을 가다가 다시 펜션으로 돌아왔지만 남자친구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혼자 선물을 찾아야 한다라면서 다시 산속으로 여자친구를 보냈는데요. 하지만 목적지에는 선물이 아닌
엄청난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지금 저 CCTV가 산속으로 여자친구가 터벅터벅 혼자 가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대체 어떤 사건이 기다리고 있던 겁니까? 하재근 평론가님. 그러니까 저 여자친구가 목적지 후미진 곳에 딱 가니까 거기에 뭔가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선물이 아니라 남자친구의 친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바로 흉기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자친구가 오니까 이제 흉기를 휘둘렀다고 하는데 다행히 그때 흉기 손잡이에서 흉기가 빠지면서 이 여자친구가 도망을 쳤고 근데 이내 붙잡혀서 신체 압박을 당하기도 했지만 네. 소리를 지르면서 강하게 저항을 했는데 네. 그 바람에 다행히 도망칠 수 있었고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남자친구하고 바로 저 남자친구의 친구는 검거가 됐는데 네. 남자친구는 현장에서 바로 검거가 됐고 남자친구의 친구는 어떤 외제차의 차량 트렁크 안에 숨어 있다가 검거가 됐고 검거된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네. 다른 남성이 저 장소로 가서 저 범인들을 태우고 도주하려고 범행 후에 예, 차량을 가지고 가다가 차량 바퀴에 펑크가 나는 바람에 저기까지 못 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티즌들이 정말 천운으로 흉기가 그 손잡이에서 빠지고 네. 차량에선 펑크가 나고 그랬다고 그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범죄 영화보다도 더 기가 막히고 오싹한 내용입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기 발견하셔가지고. 그래서 바로 이제 경찰에 신고한 거고요. 그렇죠. 올 5월경에 공모가 되었다고 그런 것 같은데, 5월경부터요. 직장을 간 다음에 그 계획을 실행하지 않았을까요? 보험회사 다니면서. 조사 과정에서 자기들이 이제 범행을 실수하지 않고 침착하게 하기 위해서 신경 안정제를 3알씩 먹고 했다고 그렇게 진술을 받았어요. 뭐 현재로서는 지금 뭐 없는데요. 워낙 수법이 치밀하고 잔인하다 보니까 얘들이 또 다른 범죄에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제 한번 더 여죄 수사를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정말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신경 안정제까지 먹고 범죄를 저질러요? 대체 이 끔찍한 흉악한 범죄를 준비했던, 계획했던 이유는 뭡니까? 홍유진 박사님. 네, 이들이 이제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계획하게 된 이유는 너무도 어이없게 외제차 2대의 할부금을 갚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다라는 이유입니다. 이들의 범행 내용을 좀 살펴보면 굉장히 뭐 펜션으로 장소를 선정한다든지 아니면 공범들과 역할을 분류해가지고 공격 행동을 행한다든지 아니면 당황하지 않고 이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약을 복용을 한다든지 하는 내용을 보면 상당히 계획적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남자친구, 특히 남자친구는 보험 설계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채팅 앱으로 만나서 이 피해 여성을 만났는데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 여성의 환심을 사서 무려 한 4억에서 5억 정도의 보험금을 자신이 수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서 여성 명의로 보험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3개월이 지나야지만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점을 알고서 이 범행을 저지른 시점은 5개월 정도 경과된 시점으로 선정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0대 나이인데도 보험 설계사였다는 것도 일단 적잖이 충격입니다. 그런데 이 범행이 설사 성공한다 하더라도 정말 끔찍합니다. 생각만 해도요. 자신이 용의선상에 오를 것을 몰랐을까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결국 3명 다 붙잡혔어요. 천만다행이잖아요. 오늘 오전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실질심사가 있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너무 죄송합니다.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잘했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저게 지금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에요. 피해자한테 할 말 없냐고 하니까 살아있어져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한다? 박성배 변호사님 정말 두 얼굴에 진짜
잔인한 흉측한 진짜 범인들입니다. 이 사건 일당 3명은 고교 동창생들입니다. 이들 중 일부는 벌써 자동차 보험 사기 전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경찰은 이 일당에 대해서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경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됐고 오늘 오후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은 이들이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미리 계획했고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다행히 또 피해자가 목숨을 잃진 않았는데 살인 범행이 기소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 일당이 보험금을 쉽사리 취득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 보험 가입과 사망 경우의 의문투성이라 경찰과 보험사가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았을 겁니다. 천만다행으로 피해자가 목숨을 잃진 않았습니다만 피의자들 입장에서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보험금을 노린 살인은 비난 동기 살인으로서 계획적 범행인 경우에는 무기징역형이 권고되기도 합니다. 네. 그나마 피해자가 목숨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에는 현행 양형 기준상 징역 6에서 10년 정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교 동창생이랍니다.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죠. 이런 끔찍한 범죄를 모의하는 이 일당들이 동창입니까? 범죄 집단이지 정말로 오싹한 소름 끼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연휴 사이에 인터넷 검색어 실시간 1위에 올랐던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한 언론을 통해서 배구 선수 이다영 선수가 남편이 있다. 그리고 이 남편이 가정 내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라는 주장을 내놓았다는 그런 소식이 굉장히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두 사람은 지난 2018년 4월에 만난 지 3개월 만에 혼인신고까지 마쳐서 지금 법적인 부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다영 씨는 결혼 4년차 유부녀인 셈인데요. 이런 유부녀였다 이런 사실 자체도 놀랍지만 결혼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시작된 상습적인 폭언 때문에 남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런 주장은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도 사실은 배구를 좋아하는 팬 입장에서요. 이다영 선수가 결혼한 유부녀였다. 결혼한 상태였다는 것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혼 아니었어? 아마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김유진 아나운서 설명처럼 그 충격도 충격인데 지금 남편이 얘기한 지금 상습적인 폭언 그리고 가정폭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당한 게 아니라 남편이 오히려 지금 피해를 호소했다는 거예요. 유인경 평론가님. 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결혼을 했으면 또 무슨 상관입니까만은 아름답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폭력과 폭언으로 얼룩진 얘기였는데요. 믿기지가 않습니다. 물론 남편 측 주장이긴 한데 네. 문자 메시지란가 이런 걸 통해서 했습니다. 이분들 말에 따르면 가족 욕도 하고 내가 맘만 먹으면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폭언도 날렸고요. 특히 이제 남편이 보여준 것에 따르면 변호사 서서 소송 걸면 돼. 사람 써서 너 XX 해버릴 거야 뭐라든가 그다음에 심장마비 와서 XX 해버려라. 너 같은 XX랑 살기 싫어. 일단 욕설이 맞나 봐요. 전부 X 예. 표시한 거 보니까 예. 거친 표현이 맞나 봐요. 예, 보면 다블의 XX야. 눈가락 우선 옵션으로 달고 있냐 뭐 등등을 했고요. 이다영 선수가 너무 툭하면 밀치고 때리기도 했는데 너무 힘이 세서 자기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하고 또 픽업 시간에 1분 늦었다고 뭐 막 소리 지르고 때리기도 했고요. 부모님이 같이 있는 데서 언니죠. 재영 선수하고 쌍둥이 언니네. 예, 재영 선수하고 칼부림을 하기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남편은 이런 거에 견디다 못했으면 현재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을 진단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나 이런 언행들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막장 드라마에서도 이런 설정은 잘 안 나오는데 너무 충격적입니다. 학교 폭력 논란에 휘말려서 이 국내에서 선수 자격도 박탈당해서 영구 박탈당해서 국가대표 자격도 잃고 지금 해외로 이 진출을 타진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로 타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문제까지 가정폭력 의혹까지 불거졌어요. 물론 하재근 평론가님 지금까지는 남편의 주장이긴 합니다. 이걸 지금 단계에서 사실이다 아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주장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긴 합니다. 매우 구체적이긴 한데 이다영 선수 측에서는 뭐라고 네. 그러냐면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모두 다 남편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네, 꾸며냈다는 거예요? 꾸며냈다? 그런 꾸며냈다는 표현은 없지만 네.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이다영 선수 측에서 하는 말은 남편이 이혼을 전제로 하면서 이다영 선수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달라고 하거나 네. 5억 원을 달라고 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경제적 요구를 하면서 네. 이다영 선수가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 점을 들어서 뭐 혼인 생활을 폭로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 그러면서 네. 지금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네. 그렇게 이다영 선수 측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박성배 변호사님. 남편이 주장하는 것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지금 이 유리한 내용이나 유리한 말만 하는 거고 실제로 이다영 선수가 이 5억 또는 부동산, 즉 소유한 재산을 내놓으라는 일종의 협박에 시달렸다는 얘기인가요? 이다영 선수 측이 반박하자 이다영 선수의 남편 측이 또다시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 신혼집과 생활비 등을 모두 자신이 부담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의 생활비를 요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을 했는데 이 관련해서 이혼을 위해서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결혼 폭로를 빌미로 협박을 하였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네. 그런데 김유진 아나운서 앞서 제가 하재근 평론가님께 여쭤봤던 그 내용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남편의 주장이 허위인가요? 지금 그게 궁금한데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는 표현만에 반박을 했지 남편의 주장이 허위이다. 아니다, 뭐 과장됐다 그런 표현은 없단 말이에요 또. 맞습니다. 지금 두 양측은 서로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반박, 재반박하면서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다영 씨의 남편 측에서 이 씨가 외도를 했다라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어허. 이 남편에 따르면 이 씨가 대중의 관심을 얻으면서 배우자인 자신을 무시하고 외도를 시작했다라는 주장인데요. 당시에 남편은 이런 이다영 씨의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오히려 여러 차례 대놓고 외도를 하면서 억울하면 당신도 외도를 해라. 이런 식의 대응으로 일관했다는 게 남편 측의 주장입니다. 이 정도는요. 유인경 평론가 양측의 주장 공방이 점입 가경을 넘어서 거의 진흙탕 싸움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글쎄요. 심각한 만약에 저 내용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도 일단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뭐 또 맞대응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그냥 두 사람 간의 감정 싸움으로 치부하고 놔둘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막장 드라마, 진흙탕 막장 드라마에 들어가는 모든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폭행, 협박, 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불륜입니다. 돈 문제, 네. 예. 근데 이다영 씨 남편의 이제 주장이긴 한데 이다영 씨가 외도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남자랑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를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당장 빨리빨리 사귀자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해외 일정을 계기로 해서 좀 헤어져 있으면 마음이 없으면 이제 연락이 끊길 텐데 뭐 지금 뭐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제 이다영 선수의 남편이 말한 거예요. 유부녀인 걸 알고 있었냐?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로 봐서도 가슴이 조마하고 깝깝한 지경입니다. 네. 지금 보세요. 외도한 것으로 이다영 씨와 외도한 것으로 추정된 남성이 이제 이다영 씨 남편과 주고받았던 메시지 내용에 보세요. 저희가 지금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다영이한테 쉬운 감정으로 만나는 거 아니냐 물어도 봤었다. 야, 우리 너무 쉽게 만나는 거 아니야? 그렇겠죠? 다영이랑 빨리 사귀고 싶다는 게 아니다. 실은 어제도 만나서 얘기했다. 그러니까 가벼운 사이다. 깊은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애둘러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다영 씨 남편이 그렇다면 이다영이라는 사람이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논란의 발단이 된 내용은 이다영 씨가 결혼 4년 차인 유부녀, 미혼이 아니었다는 데서 일단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과거 방송에서는 이다영 씨가 결혼을 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지 않은 것처럼 말했다는 게 또 알려지면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그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할 맘 있어요? 저요? 저 있어요. 좋은 사람하고 해야지. 저도 빨리 하고 싶어요. 갑자기 어느 순간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이런 마음이 생길 것 같아. 근데 나도 한 번도 그런 마음 한 번도 안 느꼈는데 사람이 살면서 딱 한 번 오는데 나도 그냥 그런 긁기만 들은 거야. 결혼해서 하고 바람필 거면 왜 결혼을 할까? 저 마지막 연애요. 마지막 연애 작년이 아니고 올해 초? 뭐 1위? 남자친구 있냐고요? 저 남자친구 없어요. 뻥이에요. 지금 저 영상 내용에 보면 일단 이다영 씨 얼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잠시 영상통화, 이 영상으로 보면 이 뒤편에 언니, 쌍둥이 언니 이재영 선수의 모습도 잠시 비쳤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저 영상이 찍혔던 시점이 언제길래 지금 논란이 커지는 겁니까? 홍유진 박사님. 네, 사실 이제 이다영 씨의 남편은 2018년 8월 초까지 꾸준히 자신이 이다영 씨와 부부 사이였음을 이제 좀 드러냈다라고 해요. 네. 예를 들면 이다영 씨의 남편은 뭐 과거 이다영 씨와 이제 커플링을 나눠 낀 사진을 게재하거나 혹은 뭐 이다영 씨의 남편이 과거에 이다영 씨를 대상으로 하나뿐인 아내, 또 이다영 씨는 그 남편을 대상으로 여보라는 이런 호칭을 쓰면서 좀 이렇게 좀 내색을 했던 사실이 확인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결혼 발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팬들은 단지 이제 어떤 법률혼 관계의 부부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두 사람이 애인 관계다 이렇게까지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네. 여기에 더불어서 또 이다영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죠. 2020년 8월경에는 나는 절대 결혼 안 한다, 최악이다, 뭐 생각만 해도 흉측하다. 또 4개월 뒤에는 빨리 하고 싶다 이런 식의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계속 미혼 상태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둔 그러한 발언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영상이 촬영된 시점은 지난해 12월이에요. 지난해 12월이면은 글쎄요. 보통 이게 배구는 겨울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즌 중에 저 때가 뭐냐면 팬들과 소통, 저 영상을 통해서 팬들과 소통했던 상황이었는데 그때도 보세요. 지금 나는 결혼 절도 안 해. 지금 자신이 애둘러 미혼 상태임을 저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세요. 그러면서 뭔가 결정적으로 인생을 살면서 후회하는 날이 온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전히 자신이 미혼 상태였음을 밝히는 장면이 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저 때도 그러면 거짓말로 자신의 상태를 속이면서 팬들과 소통했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공분이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양측이 반박, 공격, 반박, 재반박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이 문제 어떻게 처리가 될지요. 지금 법적인 다툼까지 갈지 뉴스파이터가 바짝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아마 여러분 그때 감동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여자 쇼트트랙 하면은 세계 최강이었죠. 그런데 원팀이었다고 생각했던 쇼트트랙 먼저 당시의 대표팀 먼저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극 마크를 달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사명감을 갖고서 뛰는데 같은 꿈을 이제 이루려고 하고 가는 사람들한테 사이가 안 좋다고 하는 거는 조금 좀 아닌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저랑 민정이한테 많은 관심을 주시고 또 기대도 많이 해주시는데요. 저희 둘뿐만 아니라 저희 5명 모두가 우리나라 국가대표로서 정말 멋있는 한 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뒤늦게 한 3년 전에 있었던 저 선수들 인터뷰를 보여드리면서 그날의 감동, 추억을 곱씹고자 하는 그 목적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왜 갑자기 쇼트트랙 선수들 얘기가 튀어나온 겁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얼마 전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가 동료에게 욕설을 하던 그런 휴대전화 문자를 보냈던 사실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아하. 뿐만이 아니라 평창 올림픽 당시에 경기 중에 고의로 다른 선수들과 충돌을 해서 승부를 조작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아하. 그럼 평창 올림픽 당시로 좀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당시에 심석희 선수는 여자 쇼트트랙 500m 조별 예선에 출전을 했지만 여기서 탈락에 고배를 마시게 되는데요. 같은 종목에서 동료인 최민정 선수가 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민정 선수가 결승에서 다른 선수를 추월하다가 실격 처리가 되고 말았는데요. 네. 이후 경기 이후에 있었던 인터뷰에서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어떤 눈물이 내용인가요? 나는 것 같다. 보답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이런 내용의 인터뷰를 했는데 이걸 보고서 심석희 선수가 당시에 코치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뭐 인성이 나왔다느니 인터뷰가 어떻다느니 이런 비하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던 것이 최근 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공개가 된 겁니다. 당시에 최민정 선수가 추월하다 실격패 당했을 때 인터뷰 눈물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왜냐면 본인이 얼마나 준비했겠어요. 그런데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지 못해 죄송하다. 그 인터뷰를 봤나 봐요, 중계를. 그런데 그때 나눴던 코치와 나눴던 문자 메시지 내용이 며칠 전 한 매체 폭로로 공개가 된 겁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그때 이제 그 이해할 수 없는 문자 메시지 내용들이 나온 건데 지금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2018년 2월 20일에 그 심석희 선수가 보냈다는 메시지 내용이 있는데 네. 그게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에서 우리나라 팀이 금메달을 따고 나서 네. 그게 계주잖아요. 한 네. 명이 딴 게 아니잖아요. 아하. 4명이 한 팀을 이뤄서 금메달을 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원팀이 된 모습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그랬었죠. 그때 선수들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고 네. 그랬던 장면이었는데 그 메달을 따고 나서 심석희 선수가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는 뭐라고요? 거예요. 동료 선수들이 연기를 한다. 진심 다들 연기자임. 뭐 소름 돋았어. 이런 식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원팀이 됐다고 생각하고 감격한 우리 국민들은 뭐가 되는 것이며 저 금메달을 따고 나서 함께 눈물을 흘렸던 선수들의 모습은 뭐가 되는 건지 저러한 메시지가 나온 저는 맥락이 뭔지 굉장히 네. 궁금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시청자분들도 그러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박성배 변호사님, 보통 우리가 뭐 어떤 이 발언을 하면 주변에서도 친한 사람들은 와, 야 뭐야 너 연기하는 거 연기 뭐 대단하다 연기력 좋다. 혹시 이런 농담조였나요? 어땠습니까? 그런데 대화 속에 자주 등장하는 브래드 버리라는 단어 때문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쇼트트랙 1000m 결승을 앞둔 시점에 이 심석희 선수와 A 코치 사이에 브래드 버리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옵니다. 브래드 버리가 무슨 말인가요, 이게 또? 힘이 남으면 브래드 버리 만들자, 여자 브래드 버리 만들자라는 이야기를 나누는 대목인데 이 브래드 버리는 호주 출신 쇼트트랙 선수입니다. 지난 2002년 솔트레이크 시티 동계올림픽에서 남자 쇼트트랙 1000m 우승을 차지한 선수인데 당시 브래드 버리는 다른 선수들의 한참 뒤처져서 주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결승선 반바퀴를 앞두고 5명의 선수 중에 4명이 넘어지면서 결승점을 유일하게 통과한 브래드 선수가 행운의 금메달을 획득한 것입니다. 즉 어부지리로 금메달을 땄다고 평가해도 무방한 상황이었는데 네. 당시 심석희 선수와 A 코치 사이에 나오는 대화 내용이 고의로 누군가를 충돌해 이런 상황을 만들자고 모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유인경 평론가님, 이거 지금 듣고만 해서 소름이 돋아요. 근데 실제로 그러면 그때 대회 때 고의로 충돌해서 우리 선수끼리 무슨 충돌하거나 그런 장면이 있긴 있었어요? 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저는 이 문자 보니까 생생히 기억이 나요. 그래요? 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1000m 결승이었죠. 마지막 한 바퀴를 남겨두고 최민정 선수랑 심석희 부딪힙니다. 어머, 이 장면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 안타까워했잖아요. 더 안타까웠던 이유는 뭐냐면 강력한 금메달 우승 후보였단 말이에요. 허허.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 동시에 넘어지는 바람에 정작 금메달은 네덜란드의 뒤를 뒤따르던 네덜란드 선수가 우승을 따지고 그래요? 말았어요. 네. 너무나 놀랬죠, 그때. 그렇다면 적어도 이 문자만 보면 심석희 선수가 대한민국의 우승이나 우리의 뭐 국민들의 마음이 아니라 동료 선수가 메달 따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동료 선수의 우승을 바라지 않아서 저렇게 일부러 부딪힌 게 아니냐라는
않을까라는 그런 심증적을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됐고요. 야. 심석희 선수랑 최민 선수는 우리가 참 국민들이 사랑하는 선수였고, 더 심석희 선수는 뭐 다 아시겠지만 이런 성폭력 그런 거 피해자로 돼서 동정과 연민을 느끼던 선수였는데 왜 저런 문자를 했고 뭐 저런 걸 남겼을까 정말 네. 안타깝습니다. 물론 지금 이 문자와 결합시키고 저 장면 결합시키니까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정말 그랬던 걸까요? 아니면 경기 도중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진짜로 돌발적으로 발생한 실수 탓에 저렇게 두 선수가 넘어졌던 건가요? 당시에 그러면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정이랑 같이 넘어지게 됐는데 좀 본인은 괜찮다고 하는데 다치진 않았을지 너무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도 뭐 서로 끝까지 다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은 제가 너무 걱정돼서 계속 괜찮냐고 물어보고 계속 안부를 물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넘어지면서 끝나긴 했지만 그래도 뭐 아쉽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자신감이 생기는 경기였던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변수가 있는 게 쇼트트랙이라는 종목이니까 뭐 결과에 대해서는 특별히 아쉽거나 그랬던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당시에 고의로 저렇게 브래드버리 상황, 이른바 브래드버리 상황, 고의로 최민정 선수와 부딪혀서 넘어지게 한 상황을 만들었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3년 전에 나눴던 그 문자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김유진 아나운서, 이에 대한 심석희 선수의 입장은 뭡니까? 네, 심석희 선수 측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기사를 접하고 충격을 받았을 선수들에게 마음 깊이 죄송하다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미성숙한 태도나 언행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과 상처를 드린 점 사과드린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는데요. 이렇게 동료를 비하하는 대화를 나누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까지는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지만 고의 충돌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심 선수는 일부러 넘어진다거나 다른 선수를 넘어뜨려야겠다 이런 생각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실제로도 그런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문자를 저렇게 주고받은 건 미성숙했다고 사과했지만 고의 충돌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러면 문제 장면에 등장한 또 한 명의 선수 최민정 선수는 오늘 입장을 냈다면서요, 홍유진 박사님. 네, 최민정 선수 측에서는요, 이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그 100m 결승에서 이렇게 심석희 선수와 코치가 모의를 해서 의도적으로 그 최민정 선수를 상대로 어떤 그 충돌 사고를 냈느냐, 이 일명 브래드버리 만들기에 대한 고의성을 네. 철저하게 밝혀달라라고 하면서 대한체육회와 그 대한빙상경기연맹에다가 공문을 발송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네, 당시에 이제 최민정 선수 같은 경우에는 팀 동료랑 충돌을 해서 어찌 보면은 획득이 굉장히 유력했던 금메달을 어이없게 놓쳤을 뿐만 아니라 네. 더불어서 이 사고로 인해서 무릎 인대를 다쳐서 어떤 보호대를 착용하고 절뚝거리면서 걸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그랬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이 심석희 선수에 대한 신뢰가 지금 굉장히 무너진 상태에서 향후에 같은 공간에서 훈련하고 또 경기에 이제 치러야 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스트레스와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고의 충돌 의혹은 오늘 있었던 국정감사에서도 내용이 나왔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빙상연맹하고 저희 체육회하고 이 문제를 조사를 하기 위한 그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상을 줍니까 안 줍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정확하게 좀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습니까? 예, 확실히 그러나 아직은 결정은 줄 안 것인지 됐습니다. 말 것인지 논의에 들어가는 건 예, 사실이죠. 심사를 해야 됩니다. 일단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논란이 커지니까 빙상연맹은요, 심석희 선수를 다른 대표팀 선수들 훈련에서 일단은 분리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월드컵 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됐고요. 일단은 정밀한 조사를 앞으로 거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명명백백이 밝혀진 다음에
정말로 잘못이 있다면 그때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까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충격 속에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 그 사건, 바로 지난 3월에 있었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여성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그 여동생, 어머니까지 세 모녀를 흉기로 살해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범행 직후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자신과 나눈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치밀함까지 보이면서 모두를 공분에 떨게 했습니다.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던 저 피의자 김태현 보세요. 그런데 검찰로 송치되기 전에 보였던 모습,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는데 그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족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지금 하겠습니다. 잠깐만 좀 놔주시겠어요? 팔 좀 놔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뻔뻔하게 눈 뜨고 있는 것도,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정말 죄책감이 많이 듭니다. 진짜 유가족분들, 저로 인해서 피해 입은 모든 분들께 정말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왜 죽였습니까? 마스크 한번 벗어줄 생각 있나요? 당시 범행 우발적 살인이었냐, 범죄 계획 범죄였냐,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팽팽했는데 오늘 1심 판단이 나왔다면서요, 하재건 평론가님. 예, 재판부의 판단은 당시 정황으로 봐서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특히 작은 딸하고 어머니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큰딸에 대한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살해됐다. 이건 너무 심각한 죄질이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살인, 절도, 특수 주거 침입 등 5개 혐의로 기소가 됐었는데 모두 다 유죄로 인정하면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무기징역이요? 아니, 계획범죄임을 재판부는 인정하면서도 왜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입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이 재판부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은 어찌 보면 가능하지만 김태현이 반성문을 제출했고 이 법정에서도 사죄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생명을 박탈할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혹시 지금 이 유족들은 울분을 참을 수가 없을 텐데 항소심 가게 되면 혹시 더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은 있습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라는 사정이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검찰이 항소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우발적이라고 보기도 또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서 항소심에서 그 양형이 달라질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일단 검찰이 일주일 내, 선고 후 일주일 내에 이제 항소를 할지를 결정할 텐데 항소심 가게 될 경우 과연 어떤 또 판단이 내려질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